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 가지고 또 분석 토론해 보겠습니다. 역시 중국 문제인데요. 자, 버티려는 자 그리고 끝내려는 자, 중공의 운명 석 달에 이제 결판이 난다 라는 거죠. 바로 석 달 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버티려는 자는 시진핑, 끝내려는 자는 트럼프 대통령.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끝내려는 자가 아주 강펀치를 한 방 날렸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이 버티려는 자, 즉 시진핑에게 아주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초강력 제재로 화웨이의 마지막 동아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 블룸버그가 8월 17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된 화웨이 제재를 더욱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계 21개국 3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영국, 프랑스, 태국 등 21개국의 38개 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해서 총 152개 화웨이 계열사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한 우회적 반도체 칩 확보가 불가능해졌다라고 8월 17일 날 로이터가 보도를 했고, 화웨이는 제품 생산 전반에서 외국 반도체에 크게 의존한다. 이번 제재로 5G 네트워크는 물론 스마트폰 사업에 심행타를 받을 것이며, 화웨이의 특정 핵심 반도체 비축부는 내년 초에 모두 소진돼 사업이 큰 위기를 겪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화웨이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원래 뭐 한 10월 되면 이 그동안 확보해 나왔던 부품이 다 소진돼 가지고 이제 뭐 끝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지금 조금 10월 다 돼 가는데 아직 그런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어요. 그 비밀이 밝혀진 겁니다. 뭐냐, 바로 화웨이 계열사, 뭐 엄청나게 큰 회사니까 계열사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협력업체, 이런 회사들로 통해서, 그러니까 제재를 받지 않는 계열사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부품을 쫙 모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화웨이가 가져가서 이 생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 상무부가 바보가 아니죠. 그거 다 파악해내겠죠. 그래서 화웨이의 계열사들, 그리고 화웨이에 우회적으로 부품 공급해주고 있는 협력업체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제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미국에서 수출하는 이 반도체의 최종 사용자 확인서를 보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미국의 인텔에서 A라는 반도체 칩을 하나 팔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어느 휴대폰에 들어갔느냐 또는 어느 PC에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이 휴대폰이 만약에 화웨이에서 나오는 휴대폰이다, 지금 여기 뭐 인텔 칩이 들어갔는데 화웨이다, 이러면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에 대한 이 어떤 보고서가 확실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미국 정부에서 그걸 보자라고 하면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 관련한 기사 때문에 우리나라 친중 언론들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미국의 이런 그 패권적인 이 조치 때문에 우리 SK 하이닉스나 이 삼성 반도체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기사를 막 쏟아내는데, 그거 완전히 뭐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죠. 완전히 중국 도와주려고 안달복달을 하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만큼 화웨이가 쪼그라들면 다른 데서 매출이 발생을 해서, 결국 지금 당장 화웨이 납품하는 또는 화웨이 협력업체에 우회적으로 이렇게 납품시켜줬던 반도체 물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은 화웨이를 안 하면 다른 휴대폰, 다른 전자제품을 사겠죠. 그래서 결국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거의 뭐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정도의 이 규모 업체들은 결국은 다른 데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뭐 두세 달 이후에는 전혀 지장 없는 그런 매출이 되겠죠. 풍선 효과니까 똑같이 매출이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 국내에 중국에 충성하는 언론들이 열심히 또 그렇게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자, 미국이 이렇게 중국 기업에 대한 고사작전에 나선 이유는 뭐냐? 위챗은 메신저뿐만 아니라 금융과 결제, 위치 정보 등 많은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 통합해서
생활 편의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이를 이용해서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과 통제를 위한 완벽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검열과 모욕, 구금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위챗 때문에 위챗은 너무 편하죠.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하다못해 거지도 위챗을 가지고 동향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중국은 완전히 위챗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죠. 이것으로 택시도 부르고 이것으로 결제도 하고 송금도 주고받고 또 채팅도 하고 대화도 주고받고 모든 생활은 위챗으로 다 하니까 위챗이 없는 중국에서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챗 딱 하나만 장악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동선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하니까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과 통제를 위한 완벽한 감시 체제로서 위챗이 하나의 큰 이런 정찰 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8월 17일 날 또 최신 멘트를 또 때렸냐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의 감시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본다. 중국의 악의적 영향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안보와 시민의 사생활, 5G 네트워크 인프라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들은 5월부터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꼼수를 써왔지만 이번 규제로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화웨이의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때려버리는 그리고 최종 사용 이 제품 확인서까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번 제재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춘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화웨이, 텐센트 뭐 여기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중국 모든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수족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인터넷 쇼핑 업체인 알리바바까지도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제가 이거 화웨이 관련해서 여러 번 해드렸던 내용인데 또 기억 못하실 분,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자, 중국 법 때문에 중국의 모든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가정보법 7조를 보면 모든 조직과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국가정보법 14조에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관련 기관, 조직, 공민에게 필요한 지원, 협력, 호응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정보기구가 중국의 국민, 기업, 기관 그 누구에게도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정보 요구하면 불법이잖아요. 여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것을 또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 자, 반간첩법 실세세칙 22조에 보면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에 고의적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간첩법 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그래서 중국의 정보기구가 이거 협조하시오 라고 했을 때 안 해주면은 반간첩 공작 업무 방해하는 혐의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 그리고 중국의 기업 모든 중국의 구성원들은 여기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화웨이, 뭐 텐센트 여기의 문제만은 아니다. 모든 중국이 다 중국 공산당의 감시 부품들이다. 이제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텐센트, 이제 알리바바 들어가는데 여기로 끝날 게 아니다. 다 이제 전부 다 중국에게 다 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 경제 붕괴 노리는 이 기업 제재. 이제는 공포에 휩싸인 중국의 기업들입니다. 에포크타임스가 또 8월 17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달러 결제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는 금융 분야의 완전한 디커플링에 실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이 같은 관측은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보기 좋게 빗나간 만큼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디커플링 위협이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중공과 중국 금융업계는 노심초사하며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8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 중인데 미국은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서 미국 내 중국인의 은행 계좌와 투자금, 부동산 등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동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위프트 코드 삭제 등을 통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 활동 또는 은행들의 금융 활동을 위해서는 이 자국 내에서의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고 국제 온라인 거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은행도 외환은행만 외환거래를 하는 거 아니죠. 모든 시중은행이 다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이 시중은행들을 이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자기의 아이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또 여행을 하는 여행자라고 치면 여권번호, 이런 것들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외환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은행에 어느 큰 고객이, 어느 큰 기업이 여기다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돈 못 맡기죠. 수출입을 주로 하는 이 기업들은 여기다가 돈을 못 맡기죠. 외환을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은행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큰 이 글로벌 기업들은 역시 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해외 송금, 입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스위프트 코드가 있어요. 미국의 은행과 다이렉트로 그냥 돈을 주고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스위프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라든지 중국의 큰 자동차 회사라든지 또 전자기업이라든지 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스위프트 코드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마음이니까 너 안 되겠어, 삭제는 불량이야. 그래서 화웨이를 스위프트 코드 삭제해버리면 화웨이가 이 외환을 주고받는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우회를 자꾸 해야 되니까 길어지죠. 기업 활동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그래도 미국이 거기까지 하겠냐 라고 하는 게 중론이지만, 아니 틱톡, 위챗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화웨이가 아니고 틱톡이나 위챗 그걸 이렇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냐. 설마 틱톡하고 위챗은 어떻게 왜 하겠냐 라고 했지만 또 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중국 기업들이 지금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중국의 국제금융망 퇴출 대비해서 중국은 러시아와 금융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용딩 교수가 내가 뭐랬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다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위용딩 교수가 우리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미국이 스위프트 코드에서 우리 은행들을 퇴출시켰을 때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이렇게 이제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그런데 타스에서 이렇게 8월 17일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금융동맹 하겠다 이거예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올해 1분기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 달러로 결제한 비율이 사상 최초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1분기 두 나라의 교역량은 253억 달러 규모였으며 달러 탈피 움직임은 중국의 수입에서 두드러졌는데 중국은 러시아에 지급한 무역대금 가운데 33%만 달러로 지급하고 50.8%는 유로화로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나름대로는 달러의 이 기축통화 능력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금융동맹, 자기네들하고 러시아하고는 우리 달러 하지 말고 다른 돈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분기 두 나라의 교역량이 253억 달러입니다. 그럼 이걸 1년으로 다 쳐도 1000억 달러밖에 안 되죠. 겨우 1000억 달러 가지고 이 미국의 기축통화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달러를 전혀 안 쓰고 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도 또 33%는 달러로 지급했네요. 그런데 이제 위안화라든지 루블이라든지 이런 거로 했을 때 과연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서로 못 믿죠. 루블의 이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위안의 안정성에 대해서 못 믿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믿을 수 있는 달러 안 되니까 이제 유로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 50.8%, 달러 33%, 그러면 이제 84%는 달러나 유로로 하고 나머지 16%를 위안이나 루블로 했겠죠.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돈 못 믿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여하튼 이러니까 이거 이 미국의 기축통화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뽑아봤는데 2020년 1분기에 전 세계에 유통된, 이 국제적으로 유통된 국제 간의 그 외환거래 비율을 보니까 달러가 43.37%입니다. 유로는 31.46%입니다. 파운드는 영국 파운드죠. 6.57%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는 3.39%입니다. 5위가 위안이 아니고 의외로 캐나다 달러입니다. 1.79%. 6위가 중국의 위안이에요. 1.66%. 아니,
인구 15억의 중국이 인구 3천만 넘는 캐나다보다 이 국제 통화량이 더 적어요. 그나마 이건 자기네들 이 화교들끼리 또 주고받는 돈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지금 이런 식으로 러시아하고 주고받는 돈, 북한하고 완전히 그냥 독점해서 주고받는 돈, 이런 거 포함해서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안화의 위상이에요. 왜? 못 믿으니까 중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달러가 43.37%고 유로가 의외로 31.46%. 여기까지 온 것은 유로는 이 유로존 내의 국가들끼리는 유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것이지, 이게 이제 뭐 유로가 유로존 외의 국가들하고 이 정도로 많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보면 달러가 압도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중공이 제발 대화로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중국도 보면 이 양제츠 중공 상무위원을 거의 뭐 어떤 다니면서 뭐 협상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이렇게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무원의 이 외교부장인 왕이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는 주로 보면은 좀 유화적인, 현재로서는 유화적인 그런 멘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7월 9일 날 왕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중국이 절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거나 미국에 전면적으로 대항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라고 7월 9일 날 또 왕이가 이야기를 했고, 8월 5일 날 왕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중국은 새로운 냉전을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하며 중미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대화해야 하며 중국은 준비가 돼 있다. 대화 좀 하자 제발. 우리는 소련처럼 당신네들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8월 18일 날 계속 위기가 깊어지고 미국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이제는 이제 위챗, 그전에는 직전에 틱톡, 이제 위챗, 여기다가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화웨이의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그냥 제재해버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반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사이를 갈라놓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중국인은 미중 양국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과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면 중미 관계는 풍파를 겪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즉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법을 써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고 저기는 반동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반동분자들 하고 뜻을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중국하고 같이 하려는 민주당하고 좀 지지 좀 해줘라, 이제 이 말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디서 많이 본 레퍼토리죠. 미국은 더는 안 속는다. 야, 공산당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닉슨 도서관에서 했던 연설 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들 또 한마디 또 발췌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진정한 대화를 원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원하는 것은 항복뿐이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미국은 항상 그들에게 속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막스 레닌주의 정권이며 시진핑은 파탄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충실한 신봉자에 불과하다. 그들의 세계제패 야망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나왔으며 미국은 공산당과 정치 이데올로기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 소련을 대할 때 믿어라, 그러나 증명하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중공을 다룰 때 그들이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그리고 증명하라 라고 말하겠다 라는 거예요. 자, 절대 우리는 믿지 않는다. 왜? 걔들은 무조건 거짓말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걔들은 막스 레닌주의야,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레이건 대통령, 소련을 무너뜨렸던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언급합니다. 바로 소련에 대해서 소련과 대할 때 미국 국민들에게 또는 미국 기관원들에게 일단 믿어라, 소련 하는 말을. 그러나 반드시 그 말을 증명해라. 증명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검증하고 그들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를 계속 검증하고 해가지고 소련의 이제 항복을 이끌어낸 게 레이건인데, 여기는 폼페이오는 나는 아예 믿지 않겠다. 레이건 대통령 믿어라라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그들이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그리고 증명하라.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 그게 다 틀렸다는 것을 결국 증명시키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레이건 대통령보다 더 강경하게
준공을 대하겠다. 왜? 준공은 소련보다 더 나쁜 놈들이니까. 이 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중공의 기업들에 대해서 화웨이, 그리고 틱톡, 위챗, 그리고 화웨이 계열사 뭐 이렇게 쫙 공격해 나가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대중 파상 공세에 지지를 보내는 미국의 국민들입니다. 자, 반 트럼프 언론인 CNN이 보도를 합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증가해서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4%포인트까지 맹추격했다. 이번 대선에 매우 열성적이라고 답한 72%의 응답자 중 53%는 바이든을, 46%는 트럼프를 지지했으나 15개 경합주에서 양 후보의 지지율은 바이든 49%, 트럼프 48%로 박빙이다.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6월 하순 이후 주요 유권자들, 특히 남성과 35에서 64세 연령층, 무소속 성향의 유권자 표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렸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70%가 팬데믹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57%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했다. 라고 반 트럼프의 첨단에 서 있는 이 CNN이, 언론인 CNN이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좀 강하게 지지하는 진보냐 보수냐 성향의 언론에 따라서 이 뭔가 희한하게도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반 트럼프 CNN은 트럼프하고 거의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2달 전에 6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이 14% 차이였는데 이제는 별로 지금 이 트럼프에게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포인트로 줄었다 이거예요. 무려 10%나 따라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개의 경합주에서 미국은 뭐 국민 전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별로 선거인단을 가지고 이제 이겼냐 졌냐 해서 그 선거인단을 all or nothing, 다 먹는가 또는 다 잃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합주에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합주는 이제 불과 1%포인트로 또 쫓아갔다 이겁니다. 이 추세가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에게 도움될 만한 아무 일도 없죠. 오히려 나쁜 일만 있죠. 6월부터 지금까지 흑인 폭동 사태 일어났죠. 그리고 팬데믹은 더 확산돼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이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6월부터 바로 이 폼페이오의 닉슨 도서관 연설, 그리고 이제 화웨이 제재, 틱톡 제재, 위챗 제재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그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이든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70%가 이 코로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의 방역정책 실패했으니까 트럼프 지지 안 해. 이건데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우리는 경제 문제야. 경제 문제는 결국 뭡니까? 중국하고의 경제 전쟁 아닙니까? 중국에게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지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중국을 때리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 지금 트럼프의 지지도가 바이든을 이제 추월할 이런 상황에 가고 있으니 아마도 더 강한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석 달만 버티면 된다 까짓 거 하고 만만디 정치도로 나갔던 이 중국 시진핑 이제 이 버티려는 자죠. 그러나 끝내려는 자 터미네이터 알비백 하고 딱 와서 이 끝내려는 자가 정말 계속 샷건을 날리고 있는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이 샷건의 사격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버틸 수 있을지 이제 누가 패배해서 소멸할 것인가. 석 달 남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도가 확 쫓아가는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래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가열차게 때려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